네, 많아요. 자, 정지용은 너무나 유명한 시인이고 아주 재밌는 시인입니다. 뭐냐면, 자, 일단 50쪽입니다. 정지용. 자, 볼까요? 1930년, 일단 정지용 문학관이 어딘지는 아세요? 옥천에 있어, 옥천. 거기 근처에 있다 옥천. 맞죠? 그 옥천에 네, 충청도에 있어요. 저는 한 5번 가본 것 같아요. 여기 정지용 문학관 가보신 분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국문과 다니실 때 이거 많이 다니셔야 된다니까. 어쨌든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고. 일단 정지용은 자 봐요. 30년대고요. 자 감각적 이미지에 절제된 시어로 성숙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다를 거고요. 자 일단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정지용의 시 3개 둘째 줄에 줄 좀 치세요. 그 개관 둘째 줄이요. 지금 50페이지입니다. 시 전체를 조망할 때는 일반적으로 자 초기의 이미지즘 자 밑줄 치고 1번이라고 쓰세요. 초기의 이미지즘 중기의 종교시 여기다 2번 후기의 자연시 3번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중 정지용 시의 그 특징이 그 시기별 특징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초기는 이미지즘 이미지를 많이 이야기하는 거 중기는 종교시 이 정지용이 천주교 신자예요. 그건 아실 거예요. 3번째가 이제 자연시입니다. 그 정도 이해하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정지용 특유의 시작 방법이 있는데 유리창에서 자아로 특징되는 시적 자아를 안으로 열하고 뜨겁다는 소리예요. 겉으로 선으롭다. 유리창은 제가 좀 이따 작품에 들어가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뭐 이야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그래서 하여튼 유리창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 정지용의 시 유리창은 뭘 상징할까요? 여러분 정지용 시 유리창에서 그렇죠. 죽음이라고 하면 이제 완전한 답은 아니고요. 유리창은 뭐냐면 이걸 이승과 이렇게 저승의 경계라고 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면 좀 약간 이게 좀 그러니까 이승과 저승의 경계예요. 무슨 소리냐면 이 안에서 입김을 아무리 불어 그래도 일로 나가 여러분 창문 앞에서 입김 분다고 바깥으로 나가요? 안 나가죠. 그러니까 이곳이 이승이에요. 이렇게 여기가 저승. 자 그래서 이 유리창은 아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시예요. 그건 아시죠? 네. 근데 아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시들이 되게 많아요. 김현승의 눈물이라는 시도 있고, 그다음에 김광균의 은수저라는 시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들이 다 그러니까 시를 보면 아들의 죽음, 딸의 죽음을 애도하는 시가 없는데 아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시가 3편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정종의 유리창, 김현승의 눈물 한번 써보세요. 눈물. 그다음에 김광균의 은수저 이런 시들이 다 죽음을 애도하는. 어쨌든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달라. 정기용 중에 초기 시의 이미지즘 아까 설명했고 후기 시의 자연시를 있는 가교는 달이라는 뜻이에요. 달이 가교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종교시에서 사물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 이런 걸 이야기했고 후기 시는 이제 뭐 백두산이라든가 이런데 뭐 한라산, 백록담 이런데 올라가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써놓은 시가 백록담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는 어떤 내용들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자, 51쪽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정지용은 이제 그 세 개를 보면 가장 중요한 게 1923년에서 1929년까지 일본은 오래 있었어요. 일본 유학을 합니다. 23, 24, 7년 정도 되나요? 그렇죠? 일본 유학을 했고요. 30년부터 이제 1945년. 그 다음에 이제, 요때, 이제 이때가 일제 강점기 시기죠. 그러니까 물론 1910년부터도 강점기인데, 어떤 식민지의 상황, 그 상황, 이런 것들을 이제, 특히 이제 많이 이제 노래를 했고요. 이분은 언제 돌아가셨어요? 1950년 9월에 사망. 그러니까 포탄에 이렇게 맞아가지고 뭐 돌아가셨다. 우리나라 나이로 한 50세 정도 돌아가십니다. 1950년 9월에 사망하게 됩니다. 자, 그 정도 이해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어렵지 않죠? 유학을 꽤나 오래 갔어요. 아까 김소월은 6개월도 안 됐잖아요. 갔다 나왔는데 7년 동안. 자, 이제 그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51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정지용은 이제 뭐 시인이다. 그리고 절제된 시어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인이라는 거 알고 토속어를 되게 많이 써요. 여러분도 정지용이 향수 부르신 거 없잖아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잘 모르는 토속어들 많지 않나요? 그런 토속어들 되게 많다는 거. 방언, 고어 이런 걸 많이 썼다. 그다음에 이미지즘. 이미지즘이라는 걸 좀 설명을 드리면 좀 여러분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미지, 그러니까 눈에 약간 이미지점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각적인 것을 많이 써요. 시각, 이미지즘이라는 게 우리말로 이제 번역하면 심상주의라고 해요. 심상. 이미지를 한자로 심상이라고 하는 거 아세요? 이게 심상주의라면 너무나 말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잡지 중에 심상이라는 게 있어요, 실제로. 국문학 잡지 중에. 심상주의라는 말이 어렵죠. 그 이미지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적인 이미지가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톨릭 동양화 이런 거고요. 옥천 나왔죠, 옥천. 밑에 딱. 자, 뭡니까? 정종은 희문고 출신. 희문고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지금도 희문고 출신이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거기서 문학 활동을 많이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희문고를 졸업하고 일본의 교토에 있는 도시샤 대학.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동지사 대학이에요. 여러분 윤동주가 동지사 대학 영문과를 다니다가 그만 여기 돌아가셨잖아요. 동지사 대학입니다. 도시샤라는 게 영문학을 전공합니다. 보세요. 제 말이 맞죠? 10명이면 7, 8명이 일본 가서 영문학 전공자예요. 보세요. 그래서 됐다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그 밑에는 몰라도 되죠. 할게요. 그런 뭐 여러 작품 그리고 이제 여러 시와 산문들을 많이 발표했다는 게 쭉 나옵니다. 그런 거 나오고 그래서 이제 기록 후에 이제 52쪽 둘째 쪽입니다. 둘째 단 30년대 김영랑, 박용철 뭐 이런 사람 나오잖아요. 시문학동 이거 엄청 중요해요. 52쪽에 두 번째 단락 둘째 줄에 시문학동이 네모 쳐놓으세요. 시문학동이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거는 좀 건너뛰고 그 다음 단락으로 할게요. 그래서 정종 시집이 이제 10월 시문학사에서 출간이 됐는데 4부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거기 보면 모더니즘 김기림. 김기림은 뭐로 유명하냐? 주지주의, 주지시로 유명해요. 김기림은 뭐라고요? 주지시. 김기림의 대표작이 뭔지 아세요? 바다와 나비가 있어요. 바다와 나비. 여러분 김기림의 바다와 나비 써놓으시고 꼭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멋있나. 예, 바다와 나비. 주지시와 주정시의 차이점이 뭘까요? 여러분 주지시와 주정시의 차이가 뭐냐? 써놓으세요. 주정시는 감정에 호소하는 시. 주지시는 지성에 호소하는 시. 이 되게 잘 나와요. 문학 공부, 시 공부하다 보면. 주정시. 주정시는 뭐냐? 김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 대표적인 주정시. 모란이 지고 말면 극분대 하늘은 다 가고 말아. 360날 한양 섭섭해 우옵내다. 모란이 치니까 난 365일 동안 막 운다는 거야. 그러면 감정이 호소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김기림의 바다와 나비를 보면 전혀 감정이 호소하지 않아요. 그 작품은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뭐 시간 관계자 제가 설명 못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한 거 구인회라는 거 나올 거예요. 두 번째 단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 네모 9명이 모인 구인회. 그래서 구인회의 동인이다. 이것도 만약에 뭐죠? 정종에 대해서 잘못된 설명을 해갖고 나올 수 있어요. 뭐 그래서 그 뭐죠? 구인회의 동인이 아니었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죠. 그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거 꼭 알아두셔야 되고 그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좀 건너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마지막 단락 52쪽에 자 1930년대 후반 정종의 문화활동은 문장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문장 기반. 그리고 문장이 참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청록파를 발굴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박두진, 박목월, 조준 나머지 잘 몰라도 돼. 이런 사람을 발굴했어. 뭐 이한직 이런 분, 박남수는 좀 유명한 시인인데 어쨌든 청록파 발굴했다.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밑에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 거고 자 53쪽입니다. 53쪽. 그래서 이제 이화여자 전문대학 교수 뭐 이런 활동도 했고요. 뭐 신문사 주간도 했고 여러 가지 했는데 그래서 이제 행방불명이 됐다가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제 포탄에 맞아서 이렇게 돌아가셨다라는 그 주장이 대표적으로 자 작품색. 작품색입니다. 보세요. 이렇게 너무 막. 자, 작품색의 특징은 1번, 2번, 3번 써보면 1번 이미지집.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이거 좀 더 세부적으로 써드릴게요. 종교식, 자연시가 있어. 그러면 이미지집은 뭐냐? 이것은 바다를 대상으로 한 시. 자, 이게 또 재밌죠? 왜 재밌냐면, 그럼 옥천이 바다가 있나요? 옥천 가보신 분? 그런 곳에는 바다가 없습니다. 그렇죠. 옥천 쪽에는 바다가 없어요. 왜 바다를 대상으로 했냐? 이렇게 재밌는 거예요.
일본을 유학을 갔잖아. 일본을 유학을 가서 갑판에서 바다를 많이 봤겠어 안 봤겠어요? 그때 막 상황을 쓴 거예요. 옥천에서 바다를 본 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종교시는 당연히 이제 카톨릭이니까 카톨릭이죠. 청년 여기에 이제 수록 단시 카톨릭 청년. 자, 자연시는 산이잖아. 산을 형상화한 시. 산을 형상화한 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이미지즘, 종교시, 자연시. 여러분이 뭡니까? 정지용 하면 여러분이 종교시, 자연시는 별로 안 들어봤을 거예요. 국문학을 공부 안 했을 때. 그렇지 않나요? 정지용, 향수 뭐 이런 것만 좀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하여튼 그 다음에 됐죠? 작품 세계 특징을 볼게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읽어보시고 유리창 앞에선 자 유리창 아까 이승과 저승의 경계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밑에 파란색. 자, 거기 좀 더 써볼게요. 유리창 밑줄 치고 사물과 거기다 쓰세요. 사물과 나의 사이를 차단함. 자, 유리창에다 밑줄 치고 쓰라고요. 사물과 나의 사이를 차단함. 그러니까 결국은 아들이 죽은 것을 이렇게 내가 아들에게 갈 수가 없는 거죠. 그 경계. 좀 감이 오죠? 유리창이라는 것이 그런 뜻이야. 그래서 그 밑에 막 여러 가지 있는 건 여러분 읽어보세요. 바다 가판에 이런 건 넘어가고 넘겨보세요. 자,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 54쪽으로 볼게요. 54쪽. 거기에 보면 이제 감각에 몰두했다 첫째 줄에 있을 거예요. 다채로운 감각. 그 다음에 일본 유학 무렵 시절 이렇게 나왔죠. 나타났던 정지용의 방법 중 하나는 그 다음에 좀 있어요. 사물 그 자체에 거기 54쪽 셋째 줄입니다. 접촉하면서 낱낱이 분해해서 사물의 형상을 개별적으로 포착하는 태도다. 그러니까 사물을 이렇게 이제 뭡니까 접촉을 해서 그걸 포착해. 이게 왜 포착했는지는 조금 이따가 제가 작품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니까. 자, 사물을 포착했다는 좀 알면 돼요.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이제 그 감각적으로 이제 시를 썼다는 거, 그 이야기. 감각적으로 실 썼는지는 이제 물 먹은 별이라는 게 나와요. 물 먹은 별. 여러분 유리창에 보면 물 먹은 별이란 말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안 나요? 안 나면 좀 더 알려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유리창 앞에선 자로 특징되는 시적자. 이거 아까 설명드렸고요. 자, 그 밑줄 쓰세요. 안으로는 열하고 겉으로는 선을 없기. 이거 알죠? 그러니까 내가 안으로 이렇게 막 속에서는 막 그 열이 막 날까니까 아이들의 죽음을 애도하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이제 차단하는 거예요. 차단. 그러니까 유리창이라고 하는 것은 이승과 저승의 경계도 되지만 또 한편은 이렇게 볼 수 있어. 내가 정말 아들이 여러분 생각해서 자녀가 죽으면 막 이게 올라오지 않겠어요? 올라오는 것을 가라앉히는 거. 그런 것을 또 유리창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종교시. 여기는 이렇게 크게 가면 됩니다. 자세히 볼 거 없어요. 자, 종교시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종교인데 거기다가 조금 써보세요. 이 종교시에 대해서. 이 종교시는 저기 55쪽의 첫째 줄을 종교시 밑줄 치고 쓰세요. 나와 세계의 관계는 우주적 존재론적 영역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이 세계의 관계가 우주적이고 존재론적 그런 영역으로 확장된다. 영어는 이제 온톨로지라고 이야기해. 존재론을. 이런 건 한국어로 알았어요. 뭐가 존재하는 게 뭐냐 이런 걸 따지는 걸 온톨로지라고 하는데 그런 존재론적인 그 영역으로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 그 절대자에 대한 존재를 이야기하는 카톨릭이라는 게 절대자의 존재 이런 걸 되게 항상 그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절대자를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 자, 보세요. 55쪽입니다. 이거 중요하니까 좀 볼게요. 두 번째 단락, 이거 되게 중요해요. 종교시에서 정지용은 그 밑줄 쓰세요. 절대자의 존재를 형상화한다.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 이미지즘 시에서는 이제 그런 게 안 나오는데 절대자. 그래서 죽음을 대하는 그 태도에서 나타나는데 정지용의 변화가 두 번째 단락 밑에서 넷째 줄 끝에부터 볼게요. 밑줄 쓰세요. 어린 아들을 병으로 잃고 슬픔을 달래며 쓴 시로 유리창 1에서 시인은 극도의 인내로 내 감정을 자제하고 있다. 그래서 이 시에서 죽음은 극한의 슬픔의 대상이자 고통의 원인이다. 그러니까
죽지만 결국은 뭐 또 기독교적으로 보면 죽으면 또 천국에 가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열심히 또 믿으면 그렇죠? 하나님을 믿으면 그래서 그 내세에 대한 천국에 대한 확신 뭐 이런 것도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고통의 근원이 되지만 그걸 참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종교 시에서의 죽음은 슬퍼할 일이 아니다. 임종이라는 시에서 정지용은 죽음을 맞이하는 생의 마지막 순간을 영혼을 출산하는 절차로 그리고 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쓰죠. 그러니까 이 죽음에 대해서 이 기독교, 그러니까 천주교 시인이다 보니까 그런 걸 썼다는 거. 그 정도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56페이지. 산으로의 이동과,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보면 돼요. 여기서는 작품이 더 중요하니까. 산으로의 이동과 변화. 이게 이제 정지용의 작품인데, 여러 곳을 여행을 했죠. 56쪽에 보면 뭐 여러 곳을 뭐 어디를 여행했다는 것까지 몰라도 돼요. 여러 곳을 여행을 해서 서울, 대구, 대전, 부산, 집고처럼 막 여행을 했고 그 다음 단락으로 가보면 뭐냐 이게 또 중요한데 고전에 대한 관심이 나오죠. 1930년대 56쪽입니다. 정지용의 이력과를 특별한데 자 고전에 대한 관심이 좀 쫙 찍고요. 그 다음에 이병계 영향으로 내간체 문장에 관심이 있죠. 내간체는 일종의 편집글 같은 거예요. 서간체하고 비슷하고 또 뭐 여성의 글 이런 것들도 이제 내간체라고도 하죠. 그리고 동양화론. 그러니까 동양화 이게 그림과 관련돼서 또 이제 공부를 하게 돼요. 이 사람이 이제 그런 동양화 관점 이런 걸 쓰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작품 속에 쭉 드러냈는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거는 뭐냐면 57쪽입니다. 57쪽. 다른 거는 건너뛰고 마지막 단락을 좀 볼게요. 자 거기 마지막 단락에서 셋째 줄부터 좀 볼게요. 이제 좀 여러분 어려운 말이 좀 나오는데 종교시에 등장하는 초월적 시선과 후기의 산시편에 등장하는 동양화론에 입각했는데 후기시에서 정지용은 동시 점투시 산점투시 기법을 이용하여 이런 말 나올 거예요. 말이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동시점투시라는 게 뭔 소리냐면 그러니까 그렇죠. 외화에서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공부는 내가 한 건 다 나와. 그러니까 움직일 동자잖아요. 볼시자.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면서 이렇게 상황을 보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시로 쓰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백록담에 올라가. 그럼 백록담에 막 올라가는 장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걸로 시로 썼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산점투시라는 거는 흩어질 산자에다가 점점자거든요. 산점투시. 그러니까 이것만 쓰는 게 아니라 올라가면서 여기도 썼다가 저기도 썼다가 이해가시죠? 여기도 썼다가 막 여러 가지 내용들에 관련돼서 쓴다는 거예요. 그런 걸 산점투시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넘겨보면 이 백록담 나오죠? 몸을 움직이면서 이게 동점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뭐예요? 동시점투시. 몸을 움직이는 거니까. 새롭게 다가온 대상을 바라보고요. 한 곳에 고정되지 않아. 자 이거 뭐라고 했어요? 금방 이야기했는데 한 곳에 고정되지 않아. 산점투시. 이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딱 보면 알겠죠? 다시 지금 여기 자신의 몸을 움직이면서 새롭게 다가온 대상을 바라본다. 거기다 써보세요. 이제 다시 복습하는 거니까 동시점 투시 한자 설명드렸어요. 그 다음에 시점은 한 곳에 고정되지 않고 장면에 제한되지 않는다. 뭐라고요? 산점 투시.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 한자를 알면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뜻이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썼다. 밑에는 건너뛰겠습니다. 그 정도 알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산점투시는 그 58쪽에 나와요. 좀 더 자세히 나오니까 읽어보세요. 자, 작품 원문. 이제 이게 또 중요합니다. 원문 테스트. 자, 정지용의 작품 중에 한 작품만 골라라. 물론 향수도 당연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한 작품만 골라라고 하면 유리창이 거의 대표시라고 볼 수 있어요. 정지용. 유리창이 정말 멋진 작품입니다. 보세요. 59쪽. 절제된 감정의 객관. 그래서 이 정지용의 이 유리창이라는 작품은요, 약간은 이게 이제 그 아까도 주정시 기억나시죠? 주정시인데 주지시적인 경향을 좀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 자 볼까요?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린다. 그러니까 유리창 앞에서 어리는 거예요. 애가 죽었으니까 여럿이 붙어서서 입김을 흐리우니 입김을 분다는 거예요. 길들은 길들은 것처럼 언 날개를 파닥거린다는 거예요. 파닥거린다.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새까만 밤이 밀려나가고 밀려와 부딪히고 물먹은 별이 반짝 보석처럼 보인다. 물먹은 별 뇌물처럼. 정종시의 압권이에요. 물먹은 별. 왜 물먹은 별이냐면 자 아들이 죽었잖아요. 눈물 흘리죠. 눈물을 흘린 상태로 별을 바라봐. 그러면 내 눈에 눈물을 흘려서 별을 바라보는 건데
이 시인은 그걸 물 먹은 별로 기가 막히지 않나요? 이런 별이 물 먹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멋진 표현을 쓰잖아. 물 먹은 별이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래서 보석처럼 바뀌고 밤에 유리를 닦는 곳을 자 여기 네모 치세요. 아까 제가 설명 한번 드렸는데 외로운 황홀한 심사 이게 무슨 법이라고 그랬죠? 아까 제가 1교시 때 이야기했는데 반어하고 역설 뭐죠? 역설이죠. 왜냐면 외로운하고 황홀한은 부딪힌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너는이에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자 읽어보시면 어때요? 정말 애틋한 감정을 드러냈는데 막 360날 한양 섭섭해 우엄내다 같진 않죠. 자 이걸 좀 더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냐? 참척의 슬픔이다. 참척.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죽어서 이런 것들을 이것도 한자 찾아보세요. 참척. 그러니까 뭐 내 친한 사람, 가족 이런 사람 죽는 슬픔을 유식한 말로 참척의 슬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보세요. 잃어버린 자식에 대한 그리움을 이야기했다는 거고 29세 때 쓴 작품이에요. 29세 때 아들을 잃은 거예요. 비통한 심정. 근데 아까 절제된 언어 이제 좀 아시겠어요? 이제 왜 외로워. 여러분 봐요. 외로워. 아들이 죽었으니까 외로울 거 아니에요. 근데 황홀해. 외로우면 외로워서 못 살겠어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황홀한을 써버리니까 외로운이 어때요? 반감되죠. 그러지 않겠어요? 이런 그 생각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외로운 황홀한 심사도 되게 유명한 구절이에요. 외로운 황홀한 심사. 그래서 밑에 이제 있는 걸 여러분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차고 슬픈 것이 그 파닥거린다는 거 이런 것들이 참 어떻게 보면 뭐랄까 죽은 아들을 이제 연상시키는 감각적 이미지. 이 차고 슬픈 것에다 밑줄 치시고 감각적 이미지 이거 좀 써보세요. 거기 59쪽의 첫째 줄 시에 차고 슬픈 것 밑줄 짝 감각적 이미지. 그러니까 그 죽은 아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제 또 언날개를 막 퍼닥거리고 또 하나 이제 여기서 하나 좀 중요한 거는 산새가 있어요. 산새 마지막 줄. 너는 산새처럼 날아갔고 산새 동그라미. 자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산새가 뭐냐? 자 쓰세요. 잃어버린 아이의 비유적 형상. 잃어버린 아이의 비유적 형상. 이게 산새예요. 너는 산새처럼 날아갔다. 이거는 결국 내 아들을 가리키는 거. 내 아들을 잃어버렸잖아요. 그 아이를 너는 이제 자유의 몸으로 날아갔다는 거죠. 어때 참 그런 내용을 좀 알고 보니까 슬프지 않나요? 네. 그런 내용이 이제 쭉 60쪽에서 61쪽까지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 제가 아까 설명한 게 또 나오는데 조금 더 읽어보죠. 61쪽의 두 번째 달. 외로움과 황홀함이 공존하는 긴장된 균형. 이제 알겠죠? 이게 긴장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행에서 무너진다. 외로운 황홀함. 마지막 행에서 아까 얘기했죠. 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떠난 아이의 부재. 그와의 영원한 단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아까 하이데거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부재 속에 뭐다? 현존. 여러분 또 배우셨죠? 부재 속의 현존. 아이는 없지만 내 마음속에 남아있어. 이렇게 여러분 어디 가서 이야기하면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낯선 풍경의 역동성과 상상적 공간 바다. 그래서 이제 바다는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옥천이 중부 내륙지방이에요. 옥천은 바다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일본으로 유학을 가면서 바다를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상황들을 이렇게 쓴 것이다. 그래서 여기 정종의 갑판 뭐예요? 나오죠. 그러니까 이 갑판이라는 그 위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나오는 것 거기서 네 줄 초록색 나온 거예요. 옆에다 배의 속도감. 배가 속도감 있는 것을 써놓은 거예요. 거기다 쓰세요. 배의 속도감. 배가 속도감이 있다는 거예요. 읽어보면 나직한 하늘은 백금빛으로 빛나고. 그러니까 이 백금빛은 뭐냐? 배의 갑판에서 바라보는 햇빛. 배가 보면 갑판이 있잖아요. 위층에 올라가면 배의 갑판에서 바라보는 햇빛을 말하는 거예요. 물결은 유리판처럼 부서지며 끌어오른다. 쭉 써놨잖아요. 배는 화려한 짐승처럼 짖으며 달려나간다. 특히 여기에 속도감이 있죠? 표현이 너무나 멋있죠. 화려한 짐승처럼 짖으며 달려나간다. 배가. 여러분 배 타보면 알죠?
막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모습이 배 앞에 있어 보시면 그런 느낌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감각들을 써놨다. 이 정도 알면 돼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62쪽에 보면 바다에서도 봐요. 5를 5번 쓰죠. 62쪽 보세요. 5 거기 나오지 않나요? 네. 소리치며 달려가는 5 연달아서 몰아온다. 이렇게 5를 계속 써요. 이거 반복법이죠. 반복법. 이렇게 쓰고요. 먼 데산이 군마처럼, 그러니까 군대의 말처럼 뛰어오고 가까운 데 숲풀이 바람, 그러니까 직유법을 되게 많이 쓰죠. 뭐뭐처럼 해가지고 불려가고 유리판을 펼친 듯, 이것도 직유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직유법을 되게 많이 쓴다는 거고요. 그 밑에 이제 보면 그래서 역동성 그 밑에 좀 줄치세요. 둘째 줄에 그 역동성의 비밀은 시인이 느끼는 감각을 있죠. 시인이 느끼는 감각을 사물의 움직임으로 전이하여 표현하는 방법에 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느끼는 감각을 내가 이런 감각을 느껴 사물의 움직임으로 쓴다는 거야. 여기 보면 뭐 바람처럼 불러가고 사물이 그다음에 먼데 산이 군마처럼 뛰어와. 표현 멋지지 않나요? 산이 군대 말처럼 막 뛰어온대요. 그래서 숲풀이 바람처럼 다 불려간대. 그러니까 이런 게 역동성. 이게 전이 바뀌. 그러니까 영어로 전이가 영어로 뭔지 알죠? 트랜스퍼. 이게 전이. 이 트랜스퍼가 되게 재밌는 단어예요. 왜 재밌는 단어냐면 봐요. 이 전이라는 게 한자로 보면 이게 부를 전자에 옮길 이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트랜스퍼는 환승돼야 안 돼. 환승. 갈아타는 거 전이죠. 환승. 편입도 트랜스퍼죠. 전이죠. 암세포가 전이 됐다. 전이죠. 자, 이거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이거의 공통점? 갈아타는 거. 맞나요? 환승도 갈아타는 거잖아요. 편입도 학교를 갈아타는 거죠. 이 영어를 전공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전이도 암세포가 갈아타는 거 아니에요? 위에서 막 간에서 폐로 갔다가 갈아타는 거예요. 다 영어는 뭐다? 이게 전이가 되는 거예요. 자, 어렵지 않죠? 그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3쪽입니다. 고래가 이제 횡단한 뒤 해협이 천막처럼 퍼덕. 야, 이 표현 멋지지 않나요? 거기다 밑줄 쓰세요. 해협이 천막처럼 퍼덕이. 자, 거기다 썼어요. 기발한 상상력. 기발한 상상력. 이걸 이제 좀 유식한 말로 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상. 기할 기자에 생각상 기자. 이거로 콘셉트. 이건 뭐 몰라도 되는데 참고로 이걸 기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배가 바다가 고래가 횡단한 뒤 해협 바다 아닙니까? 천막처럼 퍼덕인데 바다가 이렇게 막 파도가 일렁이잖아요. 그걸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해협이 천막처럼 퍼덕인다. 표현 멋지지 않나요? 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 정종의 또 시는 또 어때요? 김소월하고 또 다르지 않나요? 표현이. 그리고 이제 그 밑에도 보면 미영 잎새 밑에 봐요. 한기한 바위 틈에 진달래 꽃빛 조개가 햇살 쪼이고 창제비 청제비 날아들어 나오죠. 유리판 같은 하늘에 바다는 속속들이 보이요. 청댄잎처럼 푸른 바다 봄.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냐? 거기다 쓸까요? 미역 잎새부터 봄까지 네모 한번 쳐볼까요? 봄까지. 그 연 있잖아요. 네모 치고 뭐라고 쓰냐면 네모 치고 쓰라고요. 다양하고 선명한 감각적 이미지 환기. 거기다 네모 치고 봄까지. 다양하고 선명한 감각적 이미지 환기가 뭔지 알죠? 불러일으키는 거. 막 불러일으키는 거 읽어보세요. 얼마나 막 이미지가 불러일으켜지는가.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뭐 밑에 그 64쪽까지 여러분 읽어보시고 제가 이제 또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자, 그러면 이 지금 누구입니까? 전기와 후기시에서 이제 좀 특징을 조금 설명드릴게요. 지금 정종의 시에는 이제 전기가 있고 물론 중기도 있지만 전기가 있고 후기가 있어요. 전기가 아까 이미지 좀 기억나시죠? 후기는 이제 동양화적인 산수화적인 표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전기시에서 이제 나오는 거는 바다시가 전기시에 있어요. 이미지즘 새로운 거. 바다의 새로움과 역동성을 이야기. 읽어보면 바다가 막 엄청나게 새롭고 역동성이잖아요. 또 아까 유리창도 기억나시죠? 그래서 유리창도 이제 전기의 시인데 유리창 앞에 자에 고정된 시선. 이런 것들이 이제 전기시에 나타나요. 물론 이제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다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후기시는
산이 나옵니다. 산으로 인해. 그래서 또 아까 동시점 투시, 산점 투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시점으로 분산하고 이동하는 시선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산점 투시, 동시점 투시예요. 좀 더 어려운 말로 쓰면 그렇죠? 시선.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뭐 중기는 이제 카톨릭이니까 넘어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전기와 이 바다, 이 정지용의 바다시는 다 전기시에서 이제 주로 쓴 거고요. 후기시는 백록담이 대표적인 거거든요. 이렇게 배경이 바뀐 게 이유가 뭐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이분이 정지용 자체가 배경이 바뀌었다기보다는 처음에는 이제 되게 이미지즘으로 그 이야기는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 정지용이 일본에 와세다 그 동기사대라고 했잖아요. 동기사대 영문과를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쓴 학사 논문이 뭐냐? 윌리엄 브레이크예요. 윌리엄 브레이크의 시의 뭐 특징인가 시의 뭐 역동성인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시의 역동성 뭐 이런 걸 가지고 학사 논문을 받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제가 왜 하냐면 질문하셔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 윌리엄 브레이크는 조각가였어요. 조각가. 이건 영문학을 안 하는 사람 몰라요. 조각가 판화를 쓴 사람인데 이 사람의 시가 자 이것도 설명할게요. 이 그러니까 순수의 시. 이 윌리엄 브레이크입니다. 시가 순수의 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도시의 어떤 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제 이야기를 왜 하냐면 그 지금 질문을 하셨는데 이게 되게 철학적인 질문이세요. 그런데 윌리엄 브레이크를 연구를 했다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은 도시에 대한 이야기도 썼고 그다음에 순수에 대한 이야기를 썼어요. 그러면 자, 또 전 영문학 박사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이 순수의 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순수의 시 약간 자연을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자연, 대자연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자연이니까 이 순수의 시 요 부분이 이 정지용의 시로 보면 뭡니까? 이게 지금 후기시잖아요. 후기시의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물론 도시에도 자연이 있겠지만 이 도시의 시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미지점적인 특징이 강해요. 도시의 시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시의 형태가 있어요. 뭐 여러분 이제 윌리엄 브레이크 그래서 공부를 이렇게 할 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윌리엄 브레이크도 공부를 해야 돼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중요한 거는 순수의 시와 도시의 시가 있는 그럼 좀 이해가 쉽죠? 네. 그래서 이 도시의 시가 상당히 이미지점적인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도시의 이미지 이런 게 많고 순수의 시는 어떤 자연을 벗삼아서 하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막 나오는 건 여러분이 그냥 읽어보시고 백록담도 이제 거기 65쪽에 보면 수척한 그 3번에 자연과 고독한 자가 백록담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시를 다 볼 필요는 없는데 읽어보면 아 진짜 움직이는 것 같다는 느낌 봐요. 좀 읽어볼게요. 65쪽 보세요. 자, 이게 이 사람이 얼마나 동시점 투신지만 보면 돼. 절정에 가까울수록 뻐국제 꽃기가 소모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라산은 혹시 한라산에 이렇게 저도 못 가봤는데 가보신 분 계신가요? 많이 가보셨어요? 아 대단하시네. 저는 한라산을 못 가봤어요. 제주도는 가봤는데 아 아쉽네. 그래서 한라산 가면 느낌이 어때요? 이게 올라갈 때마다 봄에 가셨나 혹시? 거의 봄에 갔다 온 아 것 그래? 같아요. 네. 그럼 느낌은 되게 좋은데 한라산 안 가봐가지고 올라가면서 이게 하여튼 꽃들이 막 다양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뭐 100m 갈 때, 뭐 500m 갈 때, 뭐 이렇게 갈 때마다 그 느낌 그런 걸 생각하시고 갔다 오신 분은 더 이해가 쉽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막 써놓은 거예요. 뭐 허리가 뭐 이렇게 쓰러지고 다시 하나로 모가지가 없고 나중에는 얼굴만 내다본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산에 올라가면서의 느낌들을 막 써놓은 거예요. 읽어보면. 그리고 여기 이제 3번 볼게요. 3번 이거 다 읽을 수는 없고요. 백화 옆에서 백화가 이 총루가 뭐냐면 해골이 총루라는 말 있잖아요. 해골라서 대기까지 산다. 내가 죽어 백화처럼 힐 것이 없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그 다음 보세요. 귀신도 쓸쓸하여 4번 살지 않는 한 모롱이가 모퉁이라는 뜻이에요. 정말 모퉁이. 도채비꽃
낮에도 혼자 무서워 파랗게 질린다. 이건 뭐냐면 거기다 좀 써보세요. 시적 자아가 자연의 수척함을 발견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시적인 자아가 자연도 막 이렇게 수척해질 거 아닙니까? 그런 자연의 수척함을 발견하는 과정. 좀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자연 속에서 막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들 막 나와요. 뭐 읽어보면. 거기 그 6번을 보면 첫 새끼를 낳느라고 암소가 혼이 났다. 뭐 해서 쭉 나오죠. 우리 새끼들도 모색이 다른 그 털 빛깔이 다른 어미한테 맡길 것을 울었다. 맡길 것을. 그러니까 이거는 거기다 써보세요. 그 울었다 밑에다가 여린 생명체에 대한 연민과 공감의 시선. 열이잖아요. 생명체는 여린 생명체에 대한 연민과 공감의 시선 이런 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를 읽어보면 막 여러 가지 한라산에서 뭐 이렇게 이제 있는 게 나오고요. 그다음 8번 볼게요. 8번 고비고사리 뭐 쭉 나오다가 거기 보면 둘째 줄에 백록담 조찰한 이런 말 있죠. 이 조찰한이라는 말이 뭐냐면 써놓으세요. 매우 고요하고 깨끗한이라는 뜻. 찾으셨나요? 조찰한 매우 고요하고 깨끗한 물을 그리어 산맥 위에서 짓는 행렬이 구름보다 장엄하다. 소나기부터 나오다가 뭐 살이 붙는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건 뭐냐? 한라산의 소소한 자연물 속에서 쓰세요. 한라산의 거기다 필기하셔서 한라산의 소소한 자연물 속에 시적 자아가 함께 어울려서 취해 있는 상태. 시적 자아가 함께 어울려 취해 있는 상태. 여러분도 한라산 막 올라가면 정말 온갖 꽃이 있잖아요. 한라산에 올라가면서 자연물 있잖아요. 그 자연물을 바라보면서 막 내가 술에 취한 건 아닌데 자연에 취한 거죠. 술에 취한 게 아니라. 이해가시죠? 자연에 취한 그런 상태를 나타낸다. 그런 이야기를.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보면 가재도 기지 않는 백록담 푸른 물에 9번 있죠? 하늘이 돈다 하면서 쭉 보세요. 백록담은 흐리운다. 나의 얼굴에 한낮을 포긴 백록담은 쓸쓸하다. 나는 깨다 졸다 기도조차 잊었더라.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백록담에 오르는 길 끝에서 가진 자연과 자아의 모습. 그러니까 그곳에 올라가면서 자연과 그 자아의 모습을 발견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제 그런 내용이 그래서 밑에 이제 설명이 나오잖아요. 백록담을 향해 오르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그런 것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산에 올라가면서의 느끼는 과정인데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면 그런 어떤 그 시적자의 뭐 과정, 수척함을 느끼는 과정 이런 것들을 잘 표시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69쪽에 보면 정적이 두 번째 시집 백록담 해가지고 문장 사이 표지. 그 당시에 치고는 잘 만들었죠. 백록담하고 예쁘게 되게 만들었죠. 1941년도에 이렇게 만들었어요. 백록담하고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 정도 읽어보면 돼요. 그 정도. 그래서 이제 결론 부분을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 공부하실 때 뭐 밑에 있는 건 쭉 한번 읽어보면 되는데 그것보다는 이 사람의 시 특징이 전기와 중기와 후기가 있다. 그리고 전기에는 이미지즘이 있다. 이런 거 알면 돼요. 이 속에 있는 것보다. 자 이제 결론을 보면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정종 언어를 예술적 대상으로 생각했다. 아까 언어의 달인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말의 달인 요즘 나오는 것처럼. 그리고 새로운 주어를 만들었다. 거기 그 네 번째 줄에 있죠. 자, 새로운 주어. 자, 이 대표적인 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금방 했는데. 물 먹은 별. 물 먹은 별이 이 정종이 만든 말이라니까. 물 먹은 별을 여러분 또 쓰시면 반드시 인용 표시해야 돼요. 그렇게 되고. 그리고 한국어의 감각적 표현을 높였다.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신명지식인의 고뇌를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창출했다. 뭐 이런 것도 알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른쪽. 첫째 줄에 밑줄 써요. 감정을 최대한 절제하고 사물의 특징을 객관화하는 시적 표현은 중요한 전환점을 가져왔다. 자, 감정을 최대한 절제했다. 자, 여러분 또 기억나시는지 복습. 아까 그 유리창에서 뭐라고 그랬죠? 애로운 황홀한 심사. 다시 한번 써보세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는데 이게 공부예요. 공부. 외로운 황홀한 심사가 외로운데 황홀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이게 붙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게 감정을 절제라니까. 맞죠? 그런 거. 그리고 정주업이 등단한 20년대 중반에는 관념과 사상 이런 걸 위주로 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의 주관적 표현 밑줄 쫙 쳐보세요. 네 번째 줄.
이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김영랑의 거기 써보세요. 모란이 피기까지. 그게 주정정시예요. 감정을 막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죠. 모란이 지고 말면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360날 한양 섭섭해 우엄내다. 얼마나 감정을 막 정말 아시겠죠. 근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종의 시는 이렇게 있고 자아를 중심으로 절제했고 이제 좀 감이 오죠. 이제 공부하면서 들으시니까 네. 아 정종 유리창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그 후기시는 산만 들어가면 그러니까 되게 쉬워. 정종의 후기시들은 뭐 장수산, 조찬, 백록담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산 또는 먹을 거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시들이 정종의 후기시의 특징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정종의 만약에 결론은 이제 문학사가 의잖아요. 대부분이 언어를 예술적 대상으로 했고 절제했고 이런 것만 알면 돼. 그러면 정종의 시의 특징에서 잘못된 것을 했는데 만약에 시험 문제 정종은 감정을 최대한 드러냈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는 거예요. 그렇게 나온다니까 시험이. 그러니까 정종은 감정을 최대한 절제하고자.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공부라는 거는요 암기가 응사가 아니에요. 그걸 이해를 하고 나서 그걸 암기를 해야지. 그렇지 않나요? 암기를 좋으신 분은 다 암기해도 돼. 내가 안 말리는데 공부할 때는 이 사람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시의 특징이라든가 이런 걸 좀 아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이해 암기를 하시는 게 좋답니다. 암기만 하지 마시고. 백록담을 한라산을 걸어 올라가서 백록담에 가서 물까지 만지고 왔는데 예. 이런 그러니까 대단한 시인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헤개거리는데 이거는 이거를 다 썼잖아요. 한라산 올라가서. 백록담 위에는 가만히 수두룩인가 이거. 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이게 다가 아니고 올라가서 얼마나 이게 다가 아니고. 올라가면서 메모를 해. 네, 그렇죠. 메모하면서 올라가는 거.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네. 올라가면 또 바로 내려와야지 되는데 또 메모할 시간이 어디 있냐고요. 시간이 오, 정해져 아니, 있잖아. 이분 이렇게 하셨잖아요. 네, 이제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올라가면 메모를 했겠죠. 아니면 뭐 그것까지 모르지만 내려와서 똑똑하시면 그 감정을 썼을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몇 글자씩은 쓰고 가지 않았을까. 그건 있어요. 한라산이라는 산의 그 네. 어떤 규모나 크기의 느낌보다는 예. 올라가는 게 편해요. 그렇죠. 아니 편리했죠. 등산화도 없어. 한라산 그 올라가는 몇 시간이나 걸려요? 얼마나 너네 시간 걸려. 몇세 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올라가는데 4시간, 5시간이랑 갈 때는 저는 코스마다 달라요. 시간도 없다. 코스마다 달라요.